조그만 검은색 장치를 귀 위에 붙이고 이어진 고리를 귀에 겁니다. 11살 A군이 익숙하게 다루는 이 장치는 인공 달팽이관이란 뜻의 인공와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약했던 A군은 보청기로도 안 돼 양쪽 귀에 각각 1살과 5살 때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정 먼저 했고 5살 때도 근데 발음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더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인공와우는 내부와 외부 장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 장치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면 귀 속 달팽이관에 있는 내부 장치가 이 전기 신호로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합니다. 강아지가 옆에서 짖고 있거나 아니면 배큐를 청소기를 밀고 있어도 이 친구들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외부 장치도 오래 쓰면 배터리나 수음 성능이 떨어집니다. 급식실에서도 애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사후정 취급을 받아요. 외부 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처음 수술 받을 때를 빼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번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만약에 7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한다면 듣는 데에만 이 아이는 평생 3억 원이 드는 거거든요. 핸드폰 혹은 노트북 같은 거를 고장 안 난다고 20년, 30년을 쓰지는 않잖아요. 민감한 이제 그러한 그 음질이나 이런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언어 발달에 민감한 그런 학령기라든지 뭐 그럴 때는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분류돼 5년에 한 번씩 교체 비용이 지원됩니다.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은 전 연령에 걸쳐 5년에 한 번씩 국가가 인공와우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4년 국내에서 인공와우를 이식한 9세 이하 아동은 256명으로 전체 이식 환자의 20%를 차지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 오른 데프블라인드 손창환 씨. 노약자석에 간신히 앉아보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눈을 뜨고 계셔가지고 어떤 비장애인이신 줄 아세요. 그래서 왜 젊은 분이 앉아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눈치를 손바닥 필땀으로 길을 물어가며 도착한 복지재단 사무실. 헬렌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더보기 라이팅 칠드런. 화면을 읽어주는 장치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창환 씨는 업무 보조인이 있어야 상담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릇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안 들리시니까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니까 이거 그냥 만져버리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장애 유형은 모두 15가지입니다. 창환 씨 같은 데프블라인드는 별도 유형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이 합쳐진 이 중복장애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동시 등록된 사람은 전국에 만여 명. 하지만 중복 등록 방법을 몰라 한 가지 장애로만 등록된 사람도 있어 실제 데프블라인드들은 더 많을 걸로 추산됩니다.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실태조사부터 정확해야 할 텐데 그조차 어려운 이유, 정부가 그들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아 조사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데프블라인드들은 촉수화로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촉수화란 상대방의 수어를 손으로 직접 만지며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비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통역이 필요하지만 활동 중인 촉수화 통역사는 전국에 고작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취업 지원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 소외됩니다. 시청각장애 전담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촉수어라든지 이걸 통해서 교육 내용을 배워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안개 때문에. 보조기기로 그림책을 34배까지 확대하는 7살 시우. 2살부터 6살까지 유아들을 위한 책이지만 선천적 데프블라인드인 시우에겐 여전히 버겁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도근시 안경과 보청기에 의지해온 5살 지훈이도 또래보다 말과 글이 늦습니다. 문장력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맘마, 까까, 엄마, 아빠, 딸기. 말을 한창 배워야 할 유아 시절 언어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래 없던 지적장애나 자폐까지 올 수 있지만 맹학교와 농학교와 달리 전국 어디에도 데프블라인드 아이를 위한 학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놀이를 한다고 해요. 소리에 의해서 그 공을 받고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듣질 못하잖아요. 복지관과 사설 언어치료소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그마저도 자리가 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데프블라인드 3명 중 1명이 학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최종 학력인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을 위한 교육 체계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들어갈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정말 지금 막막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에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지난해 10월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교육 대상에 시청각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정작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법만 딱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그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교실도 없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특수교사 양성, 특수학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시청각 장애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형평성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미 2차례 이 데프블라인드를 별도 장애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다른 중복 장애들도 많은데 가령 시각과 지체가 합쳐질 수가 있겠죠. 이런 다른 중복 장애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데프블라인드만 콕 집어서 별도로 지정을 하면 다른 중복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이제 중복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만 따로 떼서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쪽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대체 불가능성이란 개념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다른 중복 장애들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감각이나 도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시각과 지체 장애가 합쳐지면 시각은 청각으로 또 지체 장애는 보조 도구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시각과 청각이 합쳐져 버린 데프블라인드들 같은 경우는 음성 지원도 들리지 않을 거고 이 수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장애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게 헬렌 켈러 박사가 이제 이런 장애를 겪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이 대체 불가능성 개념을 인정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1967년에 헬렌 켈러법이라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데프블라인드의 법적 지위를 인정을 했고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데프블라인드 스페셜리스트라는 전담 특수교사를 양성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민준 기자였습니다.